검소하게 살던 75세 한정호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 장례식장에 모인 세 자녀에게 변호사가 전한 충격적인 유언. 아버지의 진짜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30년간 가명으로 살았습니다. 총 재산 600억 원. 그리고 당신들 중 단 한 명만이 친자식입니다. 30년 동안 숨겨진 아버지의 비밀과 600억 원 유산을 둘러싼 가족의 이야기. 피보다 깊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새벽 서울 외곽 구룡마을 재개발 지역의 낡은 5층 빌라에서 한 사람의 숨이 멎었다. 한정호 75살. 그는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발견한 사람은 옆집에 사는 70대 김씨 할머니였다. 사흘째 신문이 문 앞에 쌓여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긴 그녀가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경찰이 출동해 문을 열었을 때 한정호는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다. 침대도 아닌 거실 바닥에 누운 채였다. 낡은 요 한 장, 얇은 이불 한 채. 그것이 그의 마지막 침상이었다. 경찰은 특별한 외상이 없고 지병인 심장질환의 흔적이 뚜렷하다며 변사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냉장고에는 김치 한 통과 계란 서너 개, 시든 배추 몇 장이 전부였다. 싱크대 서랍에는 동네 무료급식소 식권 몇 장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TV는 20년도 더 된 브라운관이었고 에어컨은 없었다. 선풍기 날개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한정호를 이렇게 기억했다. 말수가 정말 없으셨어요.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하시고 관리비는 항상 정확하게 내셨죠.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돈이 없어 보이는데 절대 꿔달라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김씨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다. 가끔 반찬을 갖다 드리면 미안해 하시면서도 꼭 받으셨어요. 근데 돌려주실 땐 꼭 뭐라도 사오셨죠. 싸구려 과자라도요. 자존심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한정호에게는 자식이 셋 있었다. 큰아들 한승민 52세, 작은 딸 한지은 43세, 막내 아들 한태준 37세.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아버지의 죽음을 즉시 알지 못했다. 경찰이 비상연락처로 등록된 큰아들에게 연락한 건 발견 당일 오후였다. 네, 아버지가요? 한승민의 목소리는 놀라움보다는 당혹스러움에 가까웠다. 그는 강남에서 중소규모의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무실 유리병 너머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게 보였다. 그는 전화를 들고 복도로 나갔다.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하나요? 경찰은 담담하게 절차를 설명했다. 한승민은 통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게 언제였던가? 3년 전? 아니, 4년 전 설날이었나? 그마저도 동생들에게 떠밀려 억지로 들른 자리였다. 한지은은 경기도 분당의 40평대 아파트 거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남편과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였다. 아이들 학원 스케줄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오빠 진짜예요? 아버지가? 응. 나도 방금 경찰한테 연락받았어. 어쩌지 장례식은 어디서 해요? 일단 구로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옮긴대. 너 태준이한테 연락 좀 해줄래? 한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막내 태준은 연락이 잘 안 되는 동생이었다. 몇 년째 변변한 직장도 없이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고 있었다. 그나마 가장 자주 아버지를 찾아뵌 건 태준이었지만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정도였다. 태준아, 나야.
언니. 응, 누나. 무슨 일이야? 아버지 돌아가셨어.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 중이었다. 새벽 5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언제? 사흘 전인 것 같대. 옆집 할머니가 발견하셨어. 태주는 걸음을 멈췄다. 차가운 11월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아버지가 홀로 죽어가는 사흘 동안 자신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데우고 담배를 팔고 있었다. 장례식장 어디야? 구로 영안실. 오늘 오후에 거기로 옮긴대. 알았어. 통화를 끊고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새벽은 아직 어두웠고 별은 보이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의 오래된 병원 지하에 있었다. 1990년대식 인테리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가운 곳이었다. 한정호의 빈소는 가장 작은 방에 차려졌다. 3평 남짓한 공간에 영정 사진과 제단, 그리고 간이 의자 몇 개가 전부였다. 영정 사진 속 한정호는 무표정했다. 그것은 10년도 더 전에 찍은 증명사진이었다. 배경은 하늘색 천이었고 그는 낡은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다. 웃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슬퍼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한승민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차 안에 두고 왔다. 그는 영정 앞에 서서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기계적인 동작이었다. 형부님 오셨어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는 한지은의 남편 김상욱이었다. 그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한지은은 남편 뒤에서 눈을 붉히고 있었다. 아버지. 그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였다. 하지만 눈물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슬픔보다는 막연한 죄책감 같은 것이 가슴을 눌렀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버지가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게.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정호의 동생 한정수와 그의 아내, 그리고 조카 둘. 한정호의 처남과 처제도 왔다. 그러나 고인의 아내,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형수님은요? 한정수가 물었다. 한승민은 난처한 표로 대답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재혼하셨잖아요. 연락은 했는데 안 오신대요. 그래도 그렇지. 한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처제가 작은 목소리로 거들었다. 언니가 워낙 형부한테 실망이 컸으니까요. 평생 가난하게만 살았잖아요. 빈소는 묘하게 무거운 분위기에 잠겼다. 조문객들은 고인을 추억하기보다는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누군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래도 뭐 좀 남긴 게 있으려나? 한정수였다.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물었다. 한승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통장 확인해 봤는데 23만 원밖에 없었어요. 집도 전세고요. 에휴, 그럼 장례비는? 저희가 나눠서 내야죠. 처남이 인상을 찌푸렸다. 나는 형님하고 연 끊은 지 오래됐는데 솔직히 10년 넘게 연락도 안 하고 지냈잖아. 그래도 처남이시잖아요. 처남은 무슨, 이혼한 마누라 오빠가 무슨 처남이야. 말다툼이 시작되려는 찰나 빈소문이 열렸다. 태준이었다. 그는 낡은 패딩과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수척했다. 태준아. 한지은이 다가갔다. 태준은 말없이 영정 앞에 섰다. 한참을 그렇게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절을 올리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작게 중얼거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이미 다시 장례 비용 이야기로 돌아가 있었다. 밤 11시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빈소에는 자식 셋만 남았다. 한승민은 휴대폰으로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고 한지은은 피곤한 얼굴로 의자에 기대어 있었다. 태준은 영정 앞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태준아, 너 내일 일 있어? 한승민이 물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내가 여기 남아서 밤샘 좀 해줘. 형은 내일 아침 일찍 회사 가봐야 해서. 나도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 한지은이 덧붙였다. 태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형과 누나는 곧 자리를 떠났다. 빈소에는 다시 태준 혼자만 남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태준은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봤다. 사진 속 아버지는 늙어 보였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젊었다. 아직 허리가 굽지 않았고 머리카락도 조금은 남아 있었다. 태준은 20년 전을 떠올렸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던 일. 수술비가 없어서 아버지가 동네 사채를 쓰셨다. 그때 아버지는 태준에게 이렇게 말했다. 괜찮다. 아프지만 않으면 된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느라 5년을 더 고생하셨다. 태준은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다. 새벽 2시 태준은 자판기 커피를 마시러 복도로 나갔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한정호 씨 장례식장이 여기 맞나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깔끔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국화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아, 옛날에 아버님과 일 때문에 알던 사이입니다. 부고를 뒤늦게 들어서요.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빈소로 들어갔다. 태준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아버지가 누군가와 일을 하셨다는 게 낯설었다. 아버지는 평생 공장 노동자였고 은퇴 후에는 경비 일을 잠깐 하셨을 뿐이었다. 남자는 영정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절을 올리고 국화를 놓고 다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빈소를 나갔다. 태준이 뒤따라 나갔을 때 남자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다. 이상했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하지만 태준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장례식장에는 늘 이런 사람들이 있다. 고인과의 인연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아버지의 과거 직장 동료였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한승민과 한지은이 다시 도착했을 때 태준은 의자에서 졸고 있었다. 한승민이 그를 깨웠다. 야, 일어나. 변호사 온대. 변호사요? 태준은 눈을 비볐다. 한승민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유언이 있다는데. 공증된 유언장이래. 아버지가 유언을? 나도 처음 듣는 소리야. 오전 10시 빈소에 6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쓴 법조인 특유의 정돈된 인상이었다. 그는 자신을 법무법인 정도의 변호사 박철호라고 소개했다. 고인의 유언 집행인으로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유언 공개는 장례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인께서 장례 다음 날 공개하라고 명시하셨습니다. 한승민이 물었다. 유언에 뭐가 쓰여 있는데요? 박철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봉인이 되어 있었고 날짜는 2023년 8월 15일로 찍혀 있었다. 1년 전이었다. 내용은 내일 오전 10시 저희 사무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유족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미리 알 수는 없나요? 한지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철호는 고개를 저었다.
유언자의 명시적 지시사항입니다. 반드시 모든 유족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남기고 빈소를 나갔다. 남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한승민이 먼저 말했다. 뭐가 있긴 있나 보네. 한지은은 불안한 표정으로 손톱을 물어뜯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밤을 보냈다. 한승민은 인터넷으로 유언장 재산 분할을 검색했다. 한지은은 남편에게 전화해 혹시 아버지가 뭘 숨기고 계셨던 걸까라고 물었다. 태주는 빈소 의자에 앉아 밤새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알지 못했다. 내일 그 유언장이 펼쳐지는 순간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한정우는 평생 침묵으로 살았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은 그 어떤 말보다도 크게 울릴 예정이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조문객은 20명도 채 되지 않았다. 대부분 동네 이웃이거나 먼 친척이었다. 한정우의 삶이 얼마나 조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발인은 11월의 차가운 빗속에서 이루어졌다. 영구차가 떠날 때 태준만이 차를 따라 몇 걸음 걸었다. 화장터에서 돌아온 건 오후 4시였다. 세 남매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카페에 모였다. 한승민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같이 가는 거지? 당연하죠. 한지은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남편 상욱은 옆에서 아내의 손을 잡았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였다. 근데 아버지가 왜 변호사까지 쓰셨을까? 한승민이 중얼거렸다. 그는 휴대폰으로 법무법인 정도를 검색해봤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중견 로펌이었다. 홈페이지에는 기업 법무, 상속, 재산관리 등의 업무 소개가 나와 있었다. 여기 변호사 선임하려면 돈 꽤 들 텐데. 오빠, 그럼 정말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지은의 눈빛이 흔들렸다. 한승민은 고개를 저었다. 글쎄, 아버지 통장에 23만 원밖에 없었잖아. 집도 전세고. 도대체 뭘 남기셨다는 거야? 혹시 보험 같은 거? 그것도 알아봤는데 없더라. 국민연금 받으신 것도 한 달에 40만 원 정도였고. 태준이 말했다. 그냥 유언장일 수도 있잖아요. 재산 이야기가 아니라. 재산 아니면 뭐? 모르죠. 아버지 생각 같은 거? 한승민이 코웃음 쳤다. 그런 거 왜 변호사 불러서 공개해?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한지은은 남편에게 작게 속삭였다. 여보, 나 불안해. 왜? 모르겠어. 그냥 뭔가 이상해. 그날 밤 한승민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했다. 아니, 일하는 척했다. 사실 그는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자꾸 떠올랐다. 그 무표정한 얼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듯한, 그러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 한승민은 아버지를 잘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아니, 알려고 한 적이 없었다. 그는 20대에 집을 나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자마자 자취를 시작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가난한 집이 싫었다. 낡은 집, 낡은 가구, 낡은 옷. 그 모든 것이 싫었다. 어머니는 한승민이 30에 결혼할 때 이혼을 선택했다. 아버지와 30년을 살았지만 끝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한이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 아버지는 욕심이 없어. 그게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야. 가족을 위해 더 벌어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어머니는 재혼했다.
상대는 경기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남자였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정호보다는 나았다. 어머니는 다시는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 한지은은 분당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그녀는 화면을 보지 않았다. 남편 상욱이 물었다. 자기야, 괜찮아? 응. 내일 나도 같이 갈까? 아니, 괜찮아. 가족끼리 들어야 할 것 같아. 상욱은 더 묻지 않았다. 한지은은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누구에게 할지 몰랐다. 한지은은 어머니와 달랐다. 그녀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부끄러워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는 것이 싫었다. 좁은 집, 오래된 가구, 낡은 옷을 입은 아버지.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아버지 직업을 물어보면 그녀는 애매하게 얼버무렸다. 그냥 회사 다니셔. 대학에 진학한 후 한지은은 집에 거의 가지 않았다.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다. 결혼 후에는 그마저도 뜸해졌다. 아이들이 생기면서 핑계는 많아졌다. 애들 학원 때문에 바빠서요. 남편이 주말 근무가 있어서요. 아버지는 한 번도 섭섭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래, 바쁘겠구나 라고만 했다. 그 담담한 목소리가 때로는 더 무거웠다. 태주는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다. 연기가 허공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형이나 누나와 달랐다. 그는 아버지를 피하지 않았다. 다만 자주 보지는 못했다. 태주는 대학을 중퇴했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였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생활비까지는 감당할 수 없었다.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뛰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퇴했다. 아버지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다. 왜요?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태주는 알아서 하지 못했다. 그는 편의점, 배달, 공사장을 전전했다. 30대 중반이 되어서도 정규직 하나 없었다. 가끔 아버지를 찾아뵐 때마다 아버지는 봉투를 건넸다. 이거라도 괜찮아요. 받아라. 봉투 안에는 5만 원이나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에게는 거금이었을 것이다. 태주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아버지가 고집을 부렸다. 내가 아버지인데 이것도 못 주냐? 그 말에 태주는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1년 전 추석 때였다. 그 이후로 태주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 사실은 핑계였다. 태주는 아버지를 보는 게 괴로웠다. 더 나아지지 못하는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아버지처럼 평생 가난하게 사는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다음 날 아침, 세 남매는 법무법인 정도 앞에 모였다. 서초동의 고층 빌딩 12층이었다. 깔끔한 리셉션, 가죽 소파, 유리로 된 회의실. 한승민은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여기 1시간 상담료가 얼마나 할까? 그러게요. 한지은이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다. 태주는 말이 없었다. 그는 여기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낡은 패딩을 입은 자신이 이 화려한 공간에 서 있는 것이 어색했다. 십시정각 리셉션 직원이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다. 박철호 변호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세 사람은 긴 회의용 테이블 한쪽에 나란히 앉았다. 박철호는 맞은편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고인 한정호 씨의 모든 직계 자녀가 맞습니까?
한승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 셋이 전부입니다. 어머니는요? 이혼하셨습니다. 10년 전에요. 알겠습니다. 박철호는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봉인된 봉투였다. 그는 천천히 칼로 봉인을 뜯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고인께서 2024년 8월 15일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공증도 완료되었습니다. 박철호는 유언장을 펼쳤다. A사 용지 5장 분량이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낭독을 시작했다. 나 한정우는 본 유언을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했다. 그러나 다음 문장에서 공기가 얼어붙었다. 먼저 밝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1994년부터 가명으로 살았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한지은이 작은 비명을 냈다. 한승민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봤다. 태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박철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읽어내려갔다. 1994년 3월 나는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당시 빚은 200억 원.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왔고 나는 겁이 났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비겁한 사람입니다. 한승민이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철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유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호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짜 이름이었다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언을 다 듣고 나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한승민은 주먹을 쥐었다. 한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에게 기댔다. 상욱은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박철호가 계속 읽었다. 나는 타인의 신분을 빌렸습니다. 깊은 죄책감을 안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나는 새로운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내 과거를 숨겼습니다. 그녀는 내가 한정호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지은이 울먹이며 말했다. 그럼 엄마도 몰랐다는 거예요? 박철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언에 따르면 재혼 당시 부인께도 진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한승민이 테이블을 쳤다. 큰 소리가 났다. 박철호는 침착하게 기다렸다. 한승민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계속하세요. 나는 30년 동안 강민수가 아닌 한정호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세 사람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1994년 이전 나에게는 첫 번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오선영.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준혁. 내가 도망칠 당시 준혁은 4살이었습니다. 한지은이 울음을 터뜨렸다. 한승민은 말을 잃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박철호는 잠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다. 나는 30년 동안 그들을 버렸습니다. 연락하지 않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우연히 준혁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건축가로 성공해 있었습니다. 준혁은 나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산 것, 새 가족을 꾸린 것. 준혁은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것을 진짜 가족에게 돌려주기로. 여기서 박철호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재산 목록이었다. 고인 한정호, 본명 강민수는 다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승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한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귀를 기울였다. 첫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가 건물 지분 30%, 시가 약 120억 원. 세 사람의 눈이 커졌다. 둘째, 국내 주식 및 펀드 포트폴리오. 평가액 약 180억 원. 한승민이 중얼거렸다. 180억? 셋째, 캐나다 TD은행 예금 계좌. 미화 2천만 달러. 한지은이 비명을 질렀다. 이게 무슨... 박철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총 재산 규모는 대략 600억 원 상당입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세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한승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그 돈이 우리한테? 박철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네. 2013년 고인은 모든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했습니다. 수익자는 오선영 씨와 강준혁 씨입니다. 법적으로 완료된 절차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긴, 무거운 침묵이었다. 한승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우리가 30년 동안 아버지 자식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애들한테 돈을 다 준다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절차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다예요? 우리 감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철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지은은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다. 태주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한승민이 다시 앉으며 물었다. 그 오선영이랑 강준혁 지금 어디 있어요? 오선영 씨는 부산에 거주 중이십니다. 강준혁 씨는 어제 입국했습니다. 어제? 네. 고인의 부고를 전했고 그분도 유언 공개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회의실 문이 열렸다. 40대 후반의 남자가 들어왔다. 깔끔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다. 그는 세 사람을 보며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준혁입니다. 태준이 그를 알아봤다. 장례식장에서 새벽에 나타났던 그 남자였다. 한승민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아, 그래서 새벽에 몰래 오셨구나. 죄송합니다.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인사는 무슨... 돈 챙기러 오신 거 아니에요? 강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리에 앉았다. 박철호가 말했다. 유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는 마지막 장을 펼쳤다. 나는 지금의 자식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재산은 준혁에게 돌려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남은 자식들에게도 줄 것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박철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당신들 중 단 한 명만이 내 진짜 친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한승민이 소리쳤다. 뭐라고요? DNA 검사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봉인된 세 개의 봉투에 각각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박철호는 세 개의 흰 봉투를 꺼냈다. 한승민, 한지은, 한태준. 각각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세 사람은 봉투를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그 작은 종이 안에 30년의 가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담겨 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12층 유리창에 빗줄기가 흘러내렸다. 누군가의 손이 천천히 봉투 쪽으로 뻗어갔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열지 못했다. 진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한승민이 먼저 봉투를 집었다. 손이 떨렸다. 그는 봉투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한지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태주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열어보세요. 박철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30년 경력의 변호사에게 이런 장면은 낯선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 인생이 갈리는 순간이었다. 한승민이 봉투를 찢었다. 안에는 A사 용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상단에는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라는 제목이 찍혀 있었다. 그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다. 저는 친자가 아니네요. 그는 종이를 테이블에 던졌다. 종이는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승민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했다. 한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봉투를 집었다. 그녀는 남편 상욱을 바라봤다. 상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봉투를 뜯었다.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비명을 삼켰다. 저도 아니에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상욱이 그녀를 안았다. 한지은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30년 동안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태준의 봉투뿐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태준은 천천히 봉투를 집었다. 그는 봉투를 뜯지 않고 한참을 손에 쥐고 있었다. 열어보세요. 박철호가 다시 말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안 봐도 알 것 같은데요. 그래도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봉투를 찢었다. 종이를 꺼냈다. 읽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친자 맞네요. 한승민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뭐? 저요. 친자래요. 한승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쳐다봤다. 한지은도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태준은 담담하게 검사 결과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래서요? 태준이 박철호를 보며 물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겼다. 고인께서 귀하에게 남긴 유산이 있습니다. 뭔데요? 구룡마을 빌라 301호. 고인이 거주하시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개인 유품. 태준은 웃음이 나왔다. 집이요? 전세인데요. 아닙니다. 2020년에 매입하셨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여기 있습니다. 박철호가 서류를 건넸다. 태준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다. 정말로 한정우 명의로 되어 있었다. 매매가 1억 2천만 원. 2020년 3월 등기. 말도 안 돼. 아버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었어요? 재산 처분의 일부였습니다. 고인은 2013년 대부분의 재산을 신탁 이전했지만 일부는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으로 이 집을 사셨습니다. 한승민이 비웃었다. 와, 대단하네. 형은 45억을 챙기고 우린 1억짜리 낡은 집 하나. 형님, 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한승민은 태준을 노려봤다. 뭐, 네가 친자식이라며? 좋겠다, 진짜. 형님도 30년 동안 아버지 자식으로 살았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가짜였는데. 한지은이 끼어들었다. 오빠, 태준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잘못은 무슨. 결과가 이런데. 한승민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저 먼저 가겠습니다.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네요. 한승민 씨. 박철호가 불렀다. 한승민은 문 앞에서 멈췄다. 유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남았어요? 고인께서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한승민은 한숨을 쉬며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박철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번에는 연한 노란색 봉투였다. 봉인이 되어 있었고 필체는 손글씨였다. 고인이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박철호는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냈다. 편지지는 오래되어 보였다. 가장자리가 약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읽기 시작했다. 승민아, 지은아, 태준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났을 것이다. 박철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세로 앉아 있었다. 한승민은 팔짱을 끼고 한지은은 손수건을 쥐고 태주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먼저 사과한다. 너희들을 속였다. 30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 내 이름도 내 과거도 모두 숨겼다. 1994년 3월 나는 사업에 실패했다. 친구와 함께 시작한 작은 무역업이었다.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파는 일이었다. 처음 2년은 잘 됐다. 돈도 좀 벌었다. 그래서 욕심을 냈다. 더 큰 사업을 벌였다. 그리고 망했다. 거래처가 부도를 냈고 우리는 2억 원의 빚을 떠안았다. 당시 2억은 지금으로 치면 5억은 될 것이다.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선영이가 그러니까 준혁이 엄마가 겁에 질렸다. 강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다. 나는 도망쳤다. 가족을 버리고 혼자 도망쳤다. 선영이에게는 일주일만 숨어 있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었다. 그 사이 나는 한정호라는 이름을 샀다. 브로커를 통해서 불법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게 살 길이었다. 나는 강민수를 지우고 한정호가 되었다. 한지은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다. 한승민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1995년 나는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거기서 너희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이혼한 싱글맘이었다. 승민이와 지은이를 데리고 있었다. 한승민과 한지은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박철호가 계속 읽었다. 그녀는 힘들어 보였다. 나도 힘들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댔다. 그리고 결혼했다. 나는 승민이와 지은이의 새 아버지가 되었다. 너희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나는 듣지 않았다. 너희 어머니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새로운 가족이 되기로 했다. 한지은이 흐느꼈다. 엄마도 그랬던 거예요? 상욱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태준이가 태어났다. 1987년 가을이었다. 내 핏줄이었다. 처음으로 내 아이를 안았을 때 나는 울었다. 준혁이를 버린 죄책감 때문이었다. 태준이 눈을 감았다. 나는 너희 셋을 키웠다. 승민이와 지은이는 내 친자식이 아니었지만 나는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 태준이는 내 핏줄이었지만 나는 차별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 너희에게 좋은 것을 사주지 못했다. 넓은 집도 좋은 옷도 비싼 학원도 보내주지 못했다. 승민아, 너는 일찍 집을 나갔다. 나는 이해한다. 가난한 집이 싫었을 것이다. 지은아, 너는 나를 부끄러워했다. 그것도 이해한다.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를 소개하기 민망했을 것이다. 한지은이 소리내어 울었다. 태준아, 너만이 끝까지 곁에 남았다. 가끔 찾아와 줬다. 돈이 없어도 낡은 집에 살아도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줬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2014년 나는 우연히 준혁이를 다시 만났다. 인터넷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하다가 기사를 봤다. 한국계 캐나다 건축가, 국제건축상 수상. 사진 속의 준혁이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나는 캐나다로 편지를 보냈다. 한 달 후 준혁이가 답장을 보내왔다. 아버지,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비행기표를 샀다. 강준혁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토론토 공항에서 준혁이를 만났다. 그는 키가 컸고 잘생겼고 성공한 모습이었다. 나는 초라했다. 낡은 옷을 입고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었다. 준혁이는 나를 안아줬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다. 공항 한복판에서 나는 울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 앞에서 강준혁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나는 준혁이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가짜 이름으로 산 것, 새 가족을 꾸린 것. 준혁이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이해합니다라고만 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내가 가진 것을 준혁이에게 돌려주기로. 아니, 처음부터 준혁이 것이었던 것을. 박철호가 잠시 멈추고 물을 마셨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밖에 빗소리만 들렸다. 너희는 궁금할 것이다. 어떻게 그런 돈이 있었냐고. 사실 나는 1994년 도망칠 때 한 가지를 챙겼다. 사업 자금 중 일부였다. 5천만 원. 그 돈으로 나는 주식을 샀다. 1995년, 1997년 외환위기 때, 2000년대 초반. 나는 계속 투자했다. 운이 좋았다. 아니, 필사적이었다. 언젠가 준혁이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20년 동안 그 돈은 불어났다. 강남 건물 지분도 샀고 해외 계좌도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한승민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왜요? 우린 가족이 아니었어요? 박철호는 대답하지 않고 편지를 계속 읽었다. 미안하다. 승민아, 지은아. 너희도 내 자식이었다. 하지만 나는 준혁이에게 빚이 있었다. 그 빚을 갚는 것이 먼저였다. 태준아, 너에게는 집을 남긴다. 그리고 내 일기를 남긴다. 30년 동안 쓴 일기가 집 안 어딘가에 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일기? 아버지가 일기를 쓰셨다고? 승민아, 지은아. 너희에게 남길 것은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친자식이 아니어도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한지은이 목 놓아 울었다. 한승민은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너희는 떠났다. 승민이는 대학 졸업 후 집을 나갔다. 지은이는 결혼 후 연락이 뜸해졌다. 나는 이해한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으니까. 준혁아, 너에게도 미안하다. 내가 4살 때 버렸다. 20살이 넘어서야 다시 만났다. 그 20년을 돌려줄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돌려줄 수 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마지막으로 너희 모두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나는 평생 그 답을 찾지 못했다. 피인가, 시간인가, 사랑인가? 아마 셋 다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주지 못했다. 그것이 내 죄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다만 기억해줬으면 한다. 한정호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불완전했지만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안녕. 그리고 미안하다. 박철호가 편지를 내려놓았다. 서명은 한정호, 본명 강민수라고 적혀 있었다. 회의실은 긴 침묵에 잠겼다. 한승민이 먼저 일어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한지은은 남편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다. 상욱이 박철호에게 물었다.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언은 유효하고 재산 이전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상욱은 한지은을 부축해 일어났다. 두 사람도 회의실을 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태준과 강준혁 그리고 박철호뿐이었다. 태준이 강준혁을 바라봤다. 강준혁도 태준을 바라봤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응시했다. 그리고 강준혁이 먼저 말했다. 미안합니다. 뭐가요? 제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형님도 피해자예요.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강준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20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왜 우릴 버렸나 싶었죠. 그런데 다시 만나니까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아버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랑한 건지 의무감이었는지 아마 둘 다였겠죠.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박철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두 분 유산 인수 절차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준혁이 일어서며 말했다. 그는 태준에게 명함을 건넸다.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아버지 이야기 더 나누고 싶습니다. 태준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강준혁 건축가라고 적혀 있었다. 캐나다 토론토 주소였다. 강준혁이 회의실을 나갔다. 이제 태준 혼자만 남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회색이었다. 박철호가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문으로 걸어갔다. 박철호가 불렀다. 한태준 씨. 네. 고인께서 이것도 남기셨습니다. 박철호는 작은 열쇠를 건넸다. 구룡마을 집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메모도요. 메모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벽장 안쪽 마루 밑 파란 천으로 쌓여 있다. 태준은 열쇠와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다. 태준은 그들 사이를 빠져나와 밖으로 나왔다. 비가 얼굴에 떨어졌다. 차가웠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누나에게도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30년의 가족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 피는 진실이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저 혼란만 남기고 떠난 걸까? 태준은 구룡마을로 향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것을 찾으러. 30년 동안 쓴 일기. 그 안에 답이 있을까? 비는 계속 내렸다. 그리고 태준은 혼자였다. 구룡마을 빌라는 비에 젖어 더욱 낡아 보였다. 태준은 301호 앞에 섰다. 손에 쥔 열쇠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집안은 그대로였다. 아버지의 냄새가 났다. 오래된 비누와 먼지, 그리고 묘한 쓸쓸함의 냄새. 태준은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거실 바닥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누웠던 자리가 보였다. 요와 이불은 이미 치워졌지만 그 자리만 유난히 깨끗했다. 태준은 벽장으로 갔다. 문을 열자 낡은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다. 그는 옷들을 치우고 벽장 안쪽을 살폈다. 메모에 적힌 대로 마루 밑을 찾아야 했다. 손으로 마루를 더듬었다. 한쪽 모서리가 조금 들떠 있었다. 태준은 손톱으로 그 틈을 벌렸다. 마루판이 들어 올려졌다. 그 아래 파란 천으로 쌓인 무언가가 있었다. 천을 풀었다. 공책이 나왔다. 아니, 공책 여러 권이었다. 크기가 제각각이었다. 오래된 것은 표지가 발에 있었고 비교적 최근 것은 상태가 괜찮았다.
태주는 가장 오래된 공책을 집어들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4년 3월 마이너스 강민수. 태주는 공책을 펼쳤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떨리는 글씨체였다. 3월 15일. 오늘 도망쳤다. 선영이와 준혁이를 두고. 나는 비겁한 놈이다. 채권자들이 집 앞에서 고함을 질렀다. 선영이가 울었다. 준혁이가 엄마 치마를 붙잡고 떨었다. 나는 뒷문으로 도망쳤다. 3월 20일. 찜질방에서 잔다. 돈이 없다. 5천만 원을 챙겨 나왔지만 이걸 쓰면 진짜 끝이다. 이 돈은 언젠가 선영이에게 돌려줘야 한다. 4월 2일. 브로커를 만났다. 주민등록증을 살 수 있단다. 한정호. 3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고 했다. 150만 원. 나는 샀다. 태주는 공책을 덮었다. 숨이 막혔다. 아버지가 도망친 그날부터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다음 공책을 집어들었다. 1995년이었다. 5월 10일. 공장에서 일한다. 힘들지만 괜찮다. 한정호로 사는 게 익숙해진다. 가끔 내 이름을 부를 때 반응을 못한다. 나는 강민수가 아니다. 나는 한정호다. 7월 18일. 여자를 만났다. 이름은 김미숙. 이혼했다고 한다. 아이가 둘 있다. 아들과 딸. 나와 비슷하게 힘들어 보인다. 김미숙. 태준의 어머니였다. 태준은 공책을 꽉 쥐었다. 11월 3일. 미숙이와 결혼하기로 했다. 그녀는 내 과거를 묻지 않는다. 나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서로에게 기댄다. 12월 25일. 승민이와 지은이를 만났다. 승민이는 10살, 지은이는 4살. 승민이가 나를 경계한다. 당연하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되고 싶다. 태주는 눈물이 났다. 아버지는 형과 누나를 처음부터 자식으로 여기려 했다. 그런데 형과 누나는 그걸 몰랐다. 다음 공책. 1996년이었다. 10월 15일. 미숙이가 임신했다. 내 아이다. 처음으로 내 핏줄을 갖게 되었다. 기쁘지만 죄책감이 든다. 준혁이 생각이 난다. 지금 몇 살이지? 6살인가? 1997년 1월 3일.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태준. 미숙이가 지었다. 아이를 안았을 때 나는 울었다. 미숙이가 왜 우냐고 물었다. 나는 기쁘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나는 준혁이가 생각나서 울었다. 태주는 공책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는 자신이 태어난 날에도 강준혁을 생각했다. 자신은 아버지에게 기쁨이 아니었다. 죄책감이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태주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한승민이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형, 뭐하냐? 일기를 읽고 있었어요. 한승민이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바닥에 놓인 공책들을 내려다봤다. 그게 아버지가 남긴 거냐? 네. 뭐라고 쓰여 있는데?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승민이 공책 하나를 집어들었다. 1996년 것이었다. 그는 대충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부분에서 멈췄다. 5월 20일. 승민이가 학교에서 맞고 왔다. 얼굴에 멍이 들었다. 누가 그랬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한다. 미숙이가 말했다. 반 아이들이 승민이를 놀린단다. 아버지가 없다고. 나는 승민이에게 말했다. 내가 아버지라고. 승민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한승민의 손이 떨렸다. 그는 그날을 기억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친구들이 아빠 없는 애라고 놀렸다. 한승민은 그날 처음으로
한정우를 아빠라고 불렀다. 억지로 놀림을 피하기 위해서. 한승민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6월 1일. 승민이가 아빠라고 불렀다. 그런데 기쁘지 않다. 그 아이의 눈에 사랑이 없었다. 필요 때문에 부르는 거다. 괜찮다. 그래도 된다. 나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니까. 한승민은 공책을 집어던졌다. 공책은 벽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다. 뭐야 이게. 뭐냐고. 형? 나한테 동정하라는 거야? 불쌍하다고 생각하라고? 아니에요. 그럼 뭔데? 왜 이런 걸 남긴 거야? 한승민이 소리쳤다. 태주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우리한테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설명? 30년 동안 거짓말하고 죽어서 설명한다고? 형도 알잖아요. 아버지가 말이 없으셨다는 거. 한승민은 웃음을 터뜨렸다. 비웃음이었다. 그래, 말이 없으셨지. 돈도 없으셨고, 우리한테 준 것도 없으셨어. 근데 45억은 어디서 났어? 그 돈으로 우리 학원이라도 보내주지 그랬어. 형, 닥쳐. 넌 친자식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난 아니야. 나는 30년 동안 가짜 아버지 밑에서 산 거야. 문이 다시 열렸다. 한지은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도 부서 있었다. 남편 상욱이 뒤따라 들어왔다. 오빠, 태준아. 누나. 한지은은 바닥에 공책들을 봤다. 이게 뭐야? 아버지 일기예요. 일기. 한지은이 공책 하나를 집었다. 1998년이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겼다. 3월 8일. 지은이 생일이다. 5살. 케이크를 사줬다. 싸구려 케이크지만 지은이가 좋아했다.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빌었다. 무슨 소원을 빌었냐고 물었더니 예쁜 아빠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웃었다. 억지로. 한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그날을 기억했다. 5살 생일. 그녀는 정말로 그런 소원을 빌었다. 유치원 친구들의 아빠는 다들 멋있었다. 양복을 입고 좋은 차를 탔다. 하지만 한정우는 작업복을 입고 버스를 탔다. 한지은이 다음 페이지를 읽었다. 4월 15일. 지은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다. 가족 그림이다. 엄마, 오빠, 지은이가 있다. 나는 없다. 선생님이 아빠도 그리라고 했다는데 지은이가 아빠는 없다고 했단다. 미숙이가 화를 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정말 괜찮다. 한지은이 주저앉았다. 그녀는 공책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미안해요. 상욱이 아내를 안았다. 한승민은 벽에 기대서서 천장을 바라봤다. 태주는 다른 공책을 집어들었다. 2010년이었다. 6월 3일. 미숙이가 이혼을 요구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가난하다고. 나는 동의했다. 그녀도 힘들었을 것이다. 30년을 나와 살았다. 미안하다. 7월 10일. 이혼했다. 미숙이는 경기도 남자와 재혼한다고 했다. 식당 주인이라고. 축하한다고 했다. 진심이었다. 7월 15일. 아이들이 떠났다. 승민이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다. 지은이는 애들 돌봐야 한다고 했다. 태준이만 가끔 온다. 괜찮다. 나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 태준이 공책을 덮었다. 2010년 어머니가 재혼한 해. 그때 형과 누나는 아버지를 거의 찾지 않았다. 태준도 자주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혼자 남았다. 한승민이 물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고? 아버지가 불쌍했다고 미안해하라고?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형은 미안하지 않아요? 뭐, 30년 동안 우릴 키워주신 분이잖아요.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야. 결국 우린 버림받았어. 45억을 다른 자식한테 준 거잖아. 그 돈은 원래 강준혁 형 거였어요. 원래가 뭔데? 30년 전에 버린 애가 원래야? 태준이 벌떡 일어났다. 형, 그만해요. 왜? 사실이잖아. 아버지는 결국 핏줄을 선택한 거야. 우린 가짜였고 강준혁은 진짜였어. 그게 다야. 형도 친아버지 있잖아요. 형 친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한승민의 얼굴이 굳었다. 태준이 계속 말했다. 누나도요. 친아버지 있죠? 근데 왜 안 찾아요? 한정우 아버지가 형이랑 누나를 30년 동안 키웠는데 친아버지는 뭐 했어요? 한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태준아, 누나 친아버지 얼굴 기억해요? 이름이라도 알아요? 한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친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다. 너무 어렸기 때문이다. 어머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한승민이 말했다. 그게 중요해? 우리 친아버지가 누군지는 상관없어. 중요한 건 한정우가 우리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럼 형한테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30년을 키워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니지.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이름도 가짜, 인생도 가짜였어. 태준이 주먹을 쥐었다. 형,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아프냐? 넌 친자식이니까? 형? 태준이 소리쳤다. 한승민도 소리쳤다. 뭐? 때릴 거야? 때려봐. 어차피 우린 남이야. 상욱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두 분 진정하세요. 비켜요. 한승민이 상욱을 밀쳤다. 태준이 한승민의 멱살을 잡았다. 형, 정신 차려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치른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놓으라고. 한승민이 태준의 손을 뿌리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다. 한지은이 울면서 말했다. 그만해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한승민과 태준은 동시에 그녀를 봤다. 한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공책을 껴안고 있었다. 우리가 이러면 아버지가 원하신 게 이거예요? 누나, 아버지는 우리한테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우리한테 돈을 안 쓰셨는지. 한승민이 비웃었다. 설명이 되던가? 난 이해 안 돼. 오빠도 알잖아요. 아버지가 평생 빚에 쫓기셨다는 거. 강준혁 씨한테 진 빚이요. 그게 무슨 빚이야? 버린 애한테 무슨 빚? 한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오빠, 우리도 어머니한테 버림받았어요. 친아버지한테도요. 그 기분 알잖아요. 한승민은 입을 다물었다. 강준혁 씨는 4살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2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우리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걸 갖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못해준 게 많아도 강준혁 씨한테는 더 못해줬으니까. 한승민이 벽에 등을 기댔다. 그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도 알아. 머리로는 이해돼. 근데 가슴은 아파. 30년이 부정당한 기분이야. 태준이 형 옆에 앉았다. 저도요. 넌 친자식이잖아. 친자식이어도 아파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도 다른 아들을 생각하셨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기쁨이 아니었어요. 한승민이 태준을 봤다. 태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형, 우리 다 버림받았어요. 아버지한테는 강준혁 형이 있었고 어머니는 재혼하셨고 우리 셋만 남았어요. 한지은이 두 사람 옆으로 왔다. 그녀도 바닥에 앉았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승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일기, 다 읽어볼까? 네. 아버지가 뭐라고 썼는지 끝까지 읽어보자.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은도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공책들을 나눠 가졌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갔다. 창밖은 어두웠고 비는 그쳤다. 세 사람은 여전히 공책을 읽고 있었다. 때로는 울었고 때로는 웃었다. 30년의 시간이 공책 속에 흘렀다. 새벽 3시 태준이 마지막 공책을 펼쳤다. 2024년 것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쓴 것이다. 8월 14일 내일 유언장을 작성한다. 박 변호사와 약속했다.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왔다. 8월 15일 유언장을 썼다. 떨렸다. 아이들이 이걸 읽으면 어떤 기분일까? 미워할까? 이해할까? 모르겠다. 하지만 진실은 말해야 한다. 9월 1일 요즘 숨이 차다. 계단을 오르면 심장이 두근거린다. 오래 못 살 것 같다. 괜찮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아니, 너무 오래 살았는지도 모른다. 10월 10일 태준이가 찾아왔다. 1년 만이다. 많이 여인 것 같다. 걱정된다. 돈을 주려 했지만 받지 않았다. 고집이 세다. 나를 닮았나.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1년 만에 찾아간 그날 아버지는 돈을 주려 하셨다. 태준은 거절했다.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 10월 30일 준혁이에게 편지를 썼다. 유언장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편지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썼다. 20년 동안 못한 말들이다. 11월 5일 승민이와 지은이에게도 편지를 쓰고 싶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다.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11월 10일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요즘 너무 피곤하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귀찮다. 그냥 이대로 가고 싶다. 아이들에게 승민아, 지은아, 태준아, 그리고 준혁아, 너희 모두를 사랑했다. 방법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진심이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다만 기억해줬으면 한다. 한정우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아버지가 되려 노력했다는 것을, 부족했지만 최선이었다는 것을. 안녕. 마지막 페이지였다. 태준은 공책을 덮었다. 한승민과 한지은도 각자의 공책을 덮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한승민이 먼저 말했다. 아버지 정말 우릴 사랑하셨던 것 같아. 한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서툴렀지만. 태준이 말했다.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했었죠? 한승민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랬던 것 같아. 언제부턴가 잊고 살았지만. 세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다. 무겁지 않았다. 그저 고요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다. 세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30년의 거짓말. 그러나 그 안에 진실이 있었다. 가족이란 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용서는 때로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 한승민이 일어났다. 집에 가야겠다. 네, 형. 그런데 태준아. 네. 이 집 내 거잖아. 우리 가끔 놀러 와도 돼? 태준이 웃었다. 당연하죠. 한지은도 일어났다. 나도 올게. 반찬 만들어 올게. 누나는 요리 못하잖아요. 야, 지금은 잘해. 세 사람이 웃었다. 오랜만에 웃었다. 함께
그들은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침묵했는지, 왜 끝까지 혼자였는지, 그리고 그들도 알았다. 자신들이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것을, 비록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을지라도. 빌라 301호에서 세 사람이 나왔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다. 그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았다. 가족은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들은 남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 한정우의 죽음은 누구에게도 큰 사건이 아니었다. 다만 세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었다. 한승민은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빌딩 숲이 보였다. 그는 최근 일주일 동안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직원들이 눈치를 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일기 내용을 자꾸 떠올렸다. 1996년 5월 20일 승민이가 학교에서 맞고 왔다. 한승민은 그날을 기억했다. 그는 한정우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으려 했다.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웠다. 낡은 옷을 입은 가난한 아저씨. 그게 한정우였다. 하지만 한정우는 그런 한승민을 원망하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태준이었다. 형, 저예요. 응. 이번 주말에 형이랑 누나 집에 한번 올 수 있어요? 아버지 물건들 정리하려고요. 그래, 갈게. 감사합니다. 통화를 끊고 한승민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할 준비가 되었을까? 아직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지은은 분당집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남편은 출근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어머니 김미숙, 10년 전 한정우와 이혼하고 재혼한 여자. 한지은은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해하지도 못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을까?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 어머니의 번호를 찾았다. 망설였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한지은은 목이 메었다. 엄마, 나야. 지은이. 지은아? 응.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돌아가셨어. 알아. 한지은은 놀랐다. 알아? 태준이가 연락했어. 장례식 끝나고. 왜 안 오셨어?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지은이 다시 물었다. 엄마, 아버지랑 30년 살았잖아. 그런데 왜? 지은아. 응. 나도 복잡해.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겠다. 한지은은 눈물이 났다. 엄마, 아버지 진짜 이름 알았어? 응. 아버지, 한정우가 아니었어. 강민수였어. 가짜 이름이었어.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다. 거칠어졌다. 뭐라고? 엄마도 몰랐지? 몰랐어. 우리 다 몰랐어. 30년 동안. 어머니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 사람 끝까지 혼자였구나. 엄마. 지은아,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지금은 정리가 안 돼. 응, 알았어. 통화가 끊겼다. 한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다. 태주는 구룡마을 빌라에서 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옷장, 서랍, 선반. 하나씩 열어보며 물건을 꺼냈다.
대부분 낡았다. 버릴 것이 많았다. 그는 아버지의 옷을 꺼냈다. 작업복, 와이셔츠, 낡은 패딩, 모두 10년은 넘어 보였다. 주머니를 뒤졌다. 영수증 몇 장, 동전, 그리고 작은 메모지.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태준이 생일 -1월 3일. 잊지 말 것. 태준은 그 메모지를 한참 바라봤다. 아버지는 아들의 생일을 잊을까봐 메모에 뒀다. 언제 쓴 것일까? 10년 전? 20년 전?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다. 그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버릴 수 없었다. 부엌 서랍을 열었다. 수저, 젓가락, 칼,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 나무로 만든 상자였다. 태주는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 젊은 한정우와 젊은 여자, 그리고 아기. 여자는 웃고 있었고 한정우는 아기를 안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1990년 준혁이 돌잔치라고 적혀 있었다. 두 번째 사진. 한정우와 김미숙, 그리고 어린 한승민과 한지은. 1995년쯤으로 보였다. 한정우는 웃고 있지 않았다. 그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 번째 사진. 가족 사진이었다. 한정우, 김미숙, 한승민, 한지은, 그리고 아기였던 태준. 1997년이었다. 한정우는 이번에도 웃지 않았다. 태준을 안고 있었지만 표정은 무거웠다. 마지막 사진. 한정우 혼자였다. 2020년쯤으로 보였다. 구룡마을 빌라 앞에서 찍은 것 같았다. 그는 늙어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등은 굽었다. 하지만 카메라를 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태주는 사진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았다. 30년의 시간이 사진 속에 있었다. 아버지는 많은 것을 잃었다. 첫 가족, 이름, 젊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문이 열렸다. 강준혁이었다. 태주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형? 안녕하세요.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오세요. 강준혁이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낡은 집이었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정리하시는군요. 네. 이번 주말에 형이랑 누나도 오기로 했어요. 그렇군요. 강준혁은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봤다. 첫 번째 사진을 집어들었다. 자신의 돌잔치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이 사진,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강준혁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태준이 커피를 끓이며 물었다. 형, 아버지 기억 많이 나세요? 아니요. 4살 때 헤어졌으니까. 거의 기억 안 나요. 그럼 단편적인 것만 기억나요. 아버지가 저를 높이 들어 올렸던 것, 어깨에 태워줬던 것, 그리고 강준혁은 잠시 멈췄다. 떠나시던 날 엄마가 울었던 것, 그것만 기억나요. 태주는 커피를 건넸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형,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강준혁은 커피를 홀짝이며 대답했다. 용서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네. 아버지도 피해자였을 것 같아서요. 빚에 쫓기고 도망치고 가짜 이름으로 살고 그것도 인생이었겠죠. 그래도 형을 버리셨잖아요. 그랬죠. 하지만 저는 잘 살았어요.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힘들었지만 우린 살아남았어요. 강준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캐나다로 이민 간 게 10년 전이에요. 거기서 건축을 다시 공부하고 사무소를 차렸어요. 운이 좋았죠. 아버지가 안 계셔도 저는 제 길을 찾았어요. 부럽네요. 뭐가요? 형은 아버지 없이도 성공하셨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계셨는데도 이 모양이에요. 태주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강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태준 씨, 성공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가족은 없어요. 결혼도 안 했고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그게 성공인가요? 하지만 태준 씨는 아버지 곁에 있었잖아요. 마지막까지. 그게 더 큰 거예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강준혁이 계속 말했다. 저는 아버지를 20년 만에 만났어요. 그리고 또 10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함께한 시간은 며칠 안 돼요. 하지만 태준 씨는 30년을 함께 사셨잖아요. 그래도 저는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그래도 찾아뵀잖아요.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못 찾아뵀어요. 두 사람은 침묵했다. 각자의 후회를 안고 주말이 왔다. 한승민과 한지은이 구룡마을 빌라에 도착했다. 한지은은 반찬통을 들고 왔고 한승민은 손에 맥주 한 박스를 들고 있었다. 왔어. 형, 누나. 여기 진짜 좁네. 한승민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한지은이 그를 팔꿈치로 찔렀다.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태준이 아버지의 물건들을 꺼내놨다. 옷, 책, 서류, 사진.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한승민이 물었다. 태준이 대답했다. 옷은 기부하려고요. 책은 버릴 것 같고 사진이랑 서류는 나눠 가지면 어떨까요? 나는 별로 필요 없는데. 오빠. 한지은이 다시 한승민을 쳤다. 한승민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알았어. 그럼 사진이나 몇 장 가져갈게. 한지은이 사진들을 살폈다.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1997년 그녀가 4살 때였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다. 한정우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이 사진 가져가도 돼? 당연하죠, 누나. 한지은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한승민도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다. 1996년 초등학교 운동의 날이었다. 한정우가 한승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한승민은 그날을 기억했다. 달리기에서 1등을 했고 한정우가 칭찬해줬다. 잘했다, 승민아. 그게 전부였다. 화려한 칭찬도 상도 없었다. 하지만 한정우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한승민은 그걸 알고 있었다. 나도 이거 가져갈게. 태준이 웃었다. 좋아요. 세 사람은 물건을 하나씩 정리했다. 옷은 큰 봉투에 넣었고 책은 박스에 담았다. 서류는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파쇄하기로 했다. 저녁이 되었다. 한지은이 가져온 반찬으로 밥을 차렸다. 세 사람은 아버지의 밥상에 둘러앉았다. 작은 테이블이었지만 세 사람이 앉기에는 충분했다. 건배할까? 한승민이 맥주캔을 들었다. 한지은과 태준도 캔을 들었다. 뭐에 건배하는데? 한지은이 물었다. 한승민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버지한테. 응. 세 사람은 캔을 부딪혔다. 따그닥 소리가 났다. 그들은 동시에 맥주를 마셨다. 쓰고 차가웠다. 아버지, 이 맥주도 싫어하셨을 거야. 비싸다고. 한승민이 말했다. 한지은이 웃었다. 맞아. 아버지는 항상 제일 싼 거 사셨어. 근데 우리한테는 비싼 거 사주려고 하셨어. 우리가 안 받았지만. 태준이 덧붙였다. 세 사람은 웃었다. 슬프면서도 웃겼다. 밤이 깊어졌다. 세 사람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맥주캔은 텅 비었고 반찬통도 비었다. 그들은 아버지 이야기를 했다. 기억나는 것, 기억나지 않는 것, 좋았던 것, 나빴던 것. 나 기억나는 거 있어.
한지은이 말했다.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이었어. 엄마가 김밥을 안 싸줬어. 바빴대. 그래서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서 싸주셨어. 그래. 응. 근데 김밥이 엉망이었어. 밥이 흘러나오고 김이 찢어지고 친구들이 웃었어. 한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김밥을 몰래 버렸어. 휴지통에. 누나. 집에 와서 아버지가 물어보셨어. 김밥 맛있었냐고. 나는 맛있었다고 거짓말했어. 한지은이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웃으셨어. 다행이다 라고 하시면서. 근데 나는 버렸어. 아버지가 새벽에 싸준 김밥을. 한승민이 한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태준도 다가갔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그리고 함께 울었다. 한참 후 한승민이 말했다. 우리 다 그랬어. 아버지한테 못되게 굴었어. 부끄러워하고 피하고 무시하고. 응. 근데 아버지는 한 번도 화내지 않으셨어. 맞아. 태준이 말했다.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길 바라셨어.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 세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엔 편안한 침묵이었다. 새벽이 왔다. 세 사람은 빌라를 나섰다. 짐을 들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1층에 도착했을 때 한승민이 뒤를 돌아봤다. 이 집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제가 살아볼까 해요. 여기서? 네. 월세 안 내도 되니까 좋잖아요. 한승민이 웃었다. 그것도 그렇네. 한지은이 말했다. 우리 가끔 놀러 올게. 좋아요. 세 사람은 빌라를 나섰다. 구룡마을의 아침은 조용했다. 사람들은 아직 자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차가웠다. 그럼 형 먼저 갈게. 응, 조심히 가. 한승민이 차에 올랐다. 한지은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러 오라고 했다. 태주는 두 사람을 배웅했다. 차들이 떠나고 태주는 혼자 남았다. 그는 빌라를 다시 올려다봤다. 301호 창문이 보였다. 아버지가 살았던 집. 이제 그의 집이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태준이 생일 -1월 3일. 잊지 말 것. 아버지, 저도 잊지 않을게요. 그는 메모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다. 구룡마을 골목을,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한 달 후 태주는 강준혁을 다시 만났다. 인사동의 작은 찻집이었다. 강준혁은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이었다. 형, 잘 지내셨어요? 네. 태준 씨도요? 저도요. 두 사람은 차를 마셨다. 강준혁이 말했다. 태준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네. 아버지 추모비를 세우면 어떨까요? 작은 거라도. 추모비요? 네. 한정호, 본명 강민수. 그렇게 새겨서요. 두 이름 다. 태주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구룡마을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어요. 거기 어때요? 좋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다. 형제는 아니었지만 이제 가족이었다. 같은 아버지를 둔 그의 겨울,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다. 구룡마을 공원 한쪽에 비석은 검은색이었고 글씨는 금색이었다. 한정우 1949-2024 본명 강민수 두 이름으로 살았고 한 사람을 사랑했던 남자. 아버지. 추모비 제막식에는 5사람이 모였다. 한승민, 한진은, 한태준, 강준혁, 그리고 김미숙. 어머니도 왔다. 10년 만에. 어머니는 추모비 앞에 섰다. 그녀는 한참 비석을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절을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미안해요. 당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지은이 어머니를 부축했다. 엄마, 일어나요. 지은아, 나는 그 사람한테 못되게 굴었어. 알아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 미안해. 한승민이 말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김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나는 그 사람 이름도 제대로 몰랐어. 이제 아셨잖아요. 강민수, 태준이 말했다. 김미숙은 태준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를 안았다. 태준아,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너만이라도 아버지를 사랑했구나. 저도 부족했어요. 아니야. 넌 충분했어. 5 사람은 추모비 앞에 섰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정우를 기억했다. 완벽하지 않았던 아버지. 거짓말쟁이였던 남자. 하지만 끝까지 아버지이고 싶었던 사람. 겨울바람이 불었다. 차가웠지만 누구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봄이 왔다. 구룡마을에도 꽃이 피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태주는 301호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다. 그는 요즘 편의점 야간 알바를 그만뒀다. 대신 낮에 공사장에서 일했다. 힘들었지만 낮과 밤이 바뀌지 않아서 좋았다. 저녁에는 집에서 쉴 수 있었다. 한승민과 한지은은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왔다. 한승민은 맥주를 들고 한지은은 반찬을 들고 3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 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강준혁은 캐나다로 돌아갔다. 하지만 1년에 2번은 한국에 온다고 했다. 아버지 추모비를 보러, 그리고 태준을 만나러. 어머니 김미숙은 가끔 전화를 했다. 잘 지내냐고 물었다. 태준은 잘 지낸다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나도라고 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태준은 요즘 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읽고 있었다. 천천히 한 페이지씩 30년의 시간을 따라가며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다만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어느 봄날 오후 태주는 구룡마을 공원에 갔다. 추모비 앞에 섰다. 그는 꽃 1송이를 가져왔다. 노란 개나리였다. 아버지, 저예요. 태준이.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형이랑 누나도 잘 지내요. 강준혁 형도요. 다들 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요. 태주는 개나리를 비석 앞에 놓았다. 아버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가족이 뭔지. 피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함께한 시간, 나눈 이야기, 서로를 위한 마음. 그게 가족이라는 거. 아버지는 2 이름으로 사셨지만 한 사람이셨어요.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태주는 비석에 손을 얹었다. 차갑고 단단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그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왔다. 하지만 태주는 두렵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그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었다. 강준혁이라는 또 다른 형이 있었다. 어머니가 있었고 아버지의 기억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인생을 살아가기에. 태주는 공원을 나섰다. 구룡마을 골목을 걸어 집으로 돌아갔다. 301호 불을 켰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봄밤의 공기가 들어왔다.
어디선가 꽃향기가 났다. 태주는 웃었다. 이유 없이 그냥 좋아서 인생은 계속된다. 아버지가 없어도 아버지의 사랑은 남았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태주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처음으로 잘 살아라 아들아. 네 아버지. 태준도 웃었다. 그리고 깨어났다. 아침이 왔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